놀대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게 놀대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게 놀대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게 놀대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게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대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게 놀대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게 놀대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게 놀대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게.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김승환 간사입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 함께 해주세요. 포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해주세요. 전화번호 02-723-4251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에서 만드는 팟캐스트 책사이다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알라딘이고요. 오늘도 황주부님과 김느낌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름이 어느새 끝났어요. 끝난 것 같죠 진짜. 이게 지금 거의 2주마다 이제 저희가 근황 얘기하는데 시간이 2주 텀으로 끊으니까 엄청 빨리 가는 느낌이에요.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격주는 사실상 주간하고 별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월간 정도 돼야 좀 쉴 틈이 있지 격주는 정신이 없어요. 황주부님은 이제 대전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하셨습니까? 근데 참 이상하게요. 네. 대전에서 생활을 시작하니까 서울에서 볼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대전을 베드타운처럼 쓰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몸이 아프고 병원을 서울에서 다니니까 일단 서울에서 있고 짬을 내서 지금은 대전에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김느낌님은 요즘에 책을 그렇게 많이 읽으신다면서요? 요즘에 좀 이제 여유 시간이 많아져서 책을 좀 또 책을 보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좀 보는 책들이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책을 많이 보니까 양서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건지 아니면 요즘에 양서가 많이 나와서 집히는 책들이 다들 좀 괜찮은 책들인지. 어쨌든 읽고 싶었는데 못 읽었던 책을 몰아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요즘에 나오는 책을 집히는 대로 읽고 있는데 타율이 좋아요. 그래서 되게 신나거든요. 이럴 때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물론 이제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서 친구들이 이 책을 봤는데 나쁘지 않았다 뭐 이런 평을 보고 제가 이제 땡기는 주제가 있으면 책을 그냥 거기서 조달을 해서 읽는 거긴 한데 그런 거 치고도 타율이 좀 좋은 편이어서 요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요즘 저희 책사이다 이 청취 의견이 가장 많이 달리는 곳이 요즘 다 여기 가 계시잖아요. 유튜브. 다른 곳보다 여기 많이 달린다고 하는데 최근에 달린 댓글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정순호님께서 푸른 연금술사 현대제철 사보 7, 8월에 실린 조홍섭 기자의 글을 보다가 대멸종이란 이슈에 대해서 알게 되셨고 그걸로 검색을 하다가 우리 지난 방송이었죠. 후다닥 일세 대멸종 연대기 여기까지 찾아왔다고 하시네요. 참 이렇게 연결돼서 만나게 되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어딘가에 뭐라도 뿌려놔야 된다. 정아준님께서
책 사이다 때문에 여기 소개된 책 못 읽고 있으면 죄책감마저 들어요. 이것도 못 읽고 살다니 하면서요. 그건 소개된 책들을 읽고 뿌듯한 경험이 많아서지요. 흐흐 해주셨네요. 네. 아, 감사한 사연이네요. 네. 이 정하준님께서 또 하나 남겨주셨는데요. 40회 후다닥 일쇄 지도에 없는 마을에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역시 최고의 독서 팟캐스트입니다. 책에 파고들게 하고 고민하게 하는 팟캐스트 장수 기원합니다. 네. 뭐 저희가 내부 회의를 거쳤는데 하여튼 친인척 관계 아니신 분으로 네. 뭐 실존 인물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여튼 저희 사람은 아닌 걸로. 네. 저희 사람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런 네. 댓글이 올라오면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그 전에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신기하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이 쓴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칭찬과 좋은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나. 신기해요, 전 좀. 어떻게 이걸 찾아 들으실까? 그리고 요새 유튜브는 되게 다 짧고 되게 자극적인 것도 되게 많은데 유튜브로 그것도 정말 뭐 50분, 막 45분 이런 걸 들으시고 그래서 진짜 신기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팟빵에 재미난 또 이슈가 하나 있었네요. 이거 사건 같은데요. 문자 받고 들어오셨는데 후원은 아시아팟에 하셨대요. 뭐 고루고루 좋은 일이니까요. 네. 요즘에 또 뭐 저희 책 사이다보다 여러 홍콩 이슈들도 있고 아시아팟이 이슈가 많으니까 뭐 후원해 주셔도 아시아팟하고 저희가 한번 콜라보를 해보자고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좋죠. 네, 좋죠. 그러니까 여기 이상 나가질 않더라고요. 이 조초가 자세히 들어보면 감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렇게 딱히 싫다 이게 아니라 아시아팟이랑 하면은 아시아 관련해서 뭐 책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게 있나? 뭐 약간 이런. 그렇죠. 네네. 참 어려움이 있어요. 네. 자, 저희 오랜만에 이 댓글들 너무 많이 남겨주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저희 방송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찾아보고 함께 또 이야기 나누고 저희가 무엇보다 큰 힘이 되니까 좋은 의견이든 또 따끔한 조언이든 열심히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그러면 산책 판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산책과 판책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산책 판책. 네. 오늘은 김느낌님께서 책 골라오셨네요. 네, 오늘 제가 골라온 책은 나사보다 우주에 가까운 동네 공장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재미나네요. 그러니까 나사 미 항공 우주국보다 네. 우주에 가까운 동네 공장이다. 네네. 세운 상가가 떠오르긴 하네요. 그렇죠. 이 우에마스 스토무라는 일본 맞아요 공장주죠. 이분이 이제 쓴 책이고요. 사실 이제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 테드라는 그 강연도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로켓을 만드는 그 공장을 자기 공장 안에 이렇게 좀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사실 이제 좀 제가 예전에 되게 인터뷰를 해서 그 한국에서 이제 세계 최초로 그 개인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던 미디어 아티스트가 있는데 네네. 그분 인터뷰 제가 했었거든요. 그분도 꽤 화제였죠. 네, 그분도 꽤 화제였는데 이제 그분하고 사실 이분하고 굉장히 많이 닮았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뭐 사고 방식이나 이런 게 좀 많이 결이 다 있어서 저는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내용은 그러니까 뭐 일본에 워낙 좀 이제 한국에는 없는 류의 작지만 굉장히 특이하고 좋은 기술을 가진 어떤 기업들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에마스 스토무라는 아저씨가 만든 이제 아빠랑 운영하는 우에마스 전기라는 회사도 그런 회사인데 원래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원래는 되게 별 볼 일 없는 회사였대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이 회사를 가지고 아주 독점적인 제품을 만들어 팔면서 그 수익금으로 뭐 로켓 연구를 하고 이런 걸 하게 되어 있는지가 아주 간명한 단문으로 툭툭툭툭툭 끊어가지고 이제 책에 이렇게 에세이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나온 지가 여러 해 지났잖아요. 네네. 최근에 다시 이 책을 만나게 된 계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몰랐는데 어떤 페이스북에서 제 지인이 이런 강연이 있는데 참 좋더라. 그래서 이제 테드 강연 링크를 받고 네네. 테드 강연에서 이 사람이 이제 왜 자기가 로켓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의 이 꿈을 이제 실현해 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있다고 그래서 책을 봤더니 한 6권 정도가 나와 있는데 한국에요? 한국에 꽤 많이 소개됐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팔기 좋은 스토리예요. 네네. 네. 그냥 출판업자들이 얘기하는 팔기 좋은 스토리인데 그렇다고 뭐 내용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 6권의 책들 중에 이제 좀 견줘 보니 이 책이 내실이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나사보다 우주에 가까운 동네 공장을 소개하려고 갖고 나왔는데 이게 제가 책을 구입한 알라딘이 워낙 시스템이 잘 돼 있다 보니 저희가 이걸 중고로 사놓고 이거 신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안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절판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읽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절판된 책은 또 제가 디테일하게 소개하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기업이 뭐 시장에서도 성공을 거두고 또 새로운 도전도 하고 있고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뭐 일본에서도 주목을 받았고 한국에도 소개가 된 걸 텐데 뭐 어떻게 돈을 번 거예요? 동네 공장인데 뭐 대부분 동네 공장이라고 하면 이제 큰 기업에서부터 일을 받아서 재료 같은 걸 만들어서 납품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성공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우에마스 전기가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되게 작은 공장이에요. 그래서 원래 뭐 자동차 뭐 모터 수리하고 약간 이런 일들을 하는 공장이었는데 금속 재활용이 본격화되기 전에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쓰레기 더미들 사이에서 금속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 대형 전자석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전자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독점 기업이에요. 그 기술에 있어서 전자석용 대형 전자석을 만드는 일본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인드가 좀 달라요. 보통 그 뭐라 그러죠? 기업가들이랑. 보통 기업가들은 이 제품을 만들었는데 전자석은 잘 뭐 고장이 안 날 거 아닙니까? 그럼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 파는 업체들도 고장이 잘 나게 만든단 말이죠. 회전을 해야 되니까. 여기는 그렇게 만들면 소비자를 배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고장이 절대 안 나게 만들어요. 한 번만 판다. 근데 비싸게 팔아요. 그래서 실은 안 살려면 말던가 그랬는데 팔리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주변에서 얘기했지만 하니까 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책을 관통하는 마인드셋이 이거예요. 아니라고 하던데 하니까 되더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런 로켓을 만드는 꿈이 있었어요. 이런 걸 해보고 싶어 했고 이런 꿈들이 있었는데 다들 안 된다고 했대요. 야씨, 일본에서 무리야. 그리고 그런 걸 하려면 되게 좋은 학교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공부를 못했어요. 결정적으로. 그래서 그 어떻게 대학은 간신히 갔는데 그 대학에서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럼 내가 해보지 뭐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지금 만들고 있는 연구하고 있는 로켓은 폭발 위험성이 없는 로켓이에요. 이렇게 플라스틱을 태워가지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플라스틱이 잘 안 탄대요. 근데 그걸 이렇게 태울 수 있는 기술을 또 근처 일본 대학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어서 거기랑 제휴를 해서 이제 로켓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 기술을 활용하면 보통 이제 로켓은 큰 사고가 나면 로켓이 폭파되는 사고가 있잖아요. 근데 이 로켓의 특징은 폭파가 안 된다. 폭파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적고 그리고 그 부담이 없는 거죠. 이 소형화해서 뭐 애기들도 쏴보고 이런 거 하기에 부담이 없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냐면 지금 로켓을 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를 이제 교육 교재로 묶어서 팔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 우주로 가는 이 연구 중에 하나 중에 이 무중력 상태를 만드는 이 시스템 장치 이런 거가 없대요 잘.
그리고 하나 만들려면 막 수십억이 든대요. 그래서 이것도 자기들이 어떻게 만드는지 대충 어깨 너머로 이렇게 보고 직접 만듭니다. 그래서 야씨 이거 수십억이 든 거는 무중력 상태가 뭐 7초 정도 유지되는데 우리는 3초 정도 유지된다. 대단한 거 아니냐 이 정도면. 그래서 이제 어차피 독점 기업이니까 여기서 돈은 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꿈은 지금의 공장의 부지를 넓혀서 이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타운. 그래서 여기서 우주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고 연구를 하고 싶은 사람들 와가지고 이걸 하면서 또 뭐 공장 일도 하면 좋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보통 때 같았으면 모르겠어요. 저는 약 파는 스토리를 너무 많이 봤어요, 사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책을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책도 그런 스토리 중에 하나긴 한데, 이게 절판된 책이라서 몇 분이나 이 책을 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특이하다 느꼈던 게 글을 잘 못 쓰는 사람 특유의 문체를 써요. 뭐 이건 좋지 않잖아,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게 되게 오히려 저한테 좀 진솔하게 느껴졌고 문체가. 네. 그리고 저를 좀 자극했던 내용이 종이 비행기를 만드는 적에 나와요. 그러니까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 비행기랑 똑같은 어떤 물리적인 그런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공장에서 이제 애들 왔을 때 견학하고 이러는 이제 프로그램 중에도 있대요. 근데 갑자기 그 대목을 읽는데 제가 제대로 된 종이 비행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충동적으로 네. 네, 책을 하나 주문을 또 했습니다. 아, 다른 책을요? 네. 뭐예요? 이 책을 보면서 이런 일이 드는 경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건 해야 돼 라는 생각으로 이제 종이 비행기 책을 좀 봤어요. 여기서 이제 종이 비행기 책이라고 하는 거는 책을 잘라가지고 이제 종이 비행기 만들 수 있도록 두꺼운 마분지로 이렇게 설계도 점선 이렇게 돼 있는 제가 고른 책이 세계 최고의 종이 비행기라는 책입니다. 이것도 소재랑 제목만 들으면 일본 책 느낌인데. 아, 이거 한국 저자가 이제 이희우라는 저자가 썼고요. 네네. 이분이 이제 뭐 한국 무슨 종이 비행기 협회 회장 그런 협회가 있나 봐요. 근데 저는 좀 마음 한쪽이 좀 찡해 왔던 것이 뭐냐면 이 책을 주문을 하고 주문을 하면 이 책을 누가 주문했는지가 나와요. 그렇죠. 30대로. 네, 나이대로. 30대, 40대가 이 책을 엄청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야, 로망이. 비행기 날려보고 싶은 로망이. 그래가지고 이 책이 주문되는지 이제 와이프가 뜯어보거든요. 책 오면 자기도 이제 책 좋아하니까. 이걸 보더니 저를 한번 싹 보고 책을 다시 보더니 저를 한번 싹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왜 샀냐.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이제 이거를 방송을 듣기 때문에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왜 샀는지 알겠죠. 굉장히 저한테는 즐거웠던 경험이었고. 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종이 비행기 접어본 지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성인이 되고 나서는 단 한 번도 종이 비행기나 종이배를 접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종이 비행기는 저는 그래도 좀 접어봤던 것 같은데. 언제요? 그냥 남편이랑 여행 가서 심심할 때. 황주부님의 이런 경험은 너무 보편적인 이 사람들의 경험과 거리가 있어요. 아, 그런가요? 두 분이 막 비누방울도 날리고 그러세요? 아,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이 책을 하나 사십시오. 12,400원이고. 아니 뭐예요? 나사보다 우주에 가까운 동네 공장이요? 그건 살 수 없다니까. 어차피 내용은 다 알았잖아요. 네. 예, 그냥 일본에 있는 전자석 만드는 공장 운영하는 아저씨가 로켓 연구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그냥 일상에 지쳤을 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상에 지쳤으면 나도 사실은 뭐 꿈이 있었지 이런 생각에 잠기기에 좋은 소재고, 이 종이 비행기 세계 최고의 종이 비행기 책은 국제 종이 비행기 대회에서 우승한 20종의 비행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20개 다 날리다 보면 뭐 이런 마음도 좀 풀어지지 않을까요? 일단 저는 곧 살 것 같아요. 사보고 싶네요. 궁금해요. 네, 정말 엄청나게 잘 나는지도 궁금하고. 그렇죠.
종이 비행기 사실 나는 거리나 시간이 네. 빠나잖아요. 근데 그렇죠. 왠지 세계 종이 비행기 대회 1등이라고 하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설계가 잘 돼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이 비슷한 주제 중에 하나가 네. 일본이 요즘에 이제 저희 일제 제품 뭐 불매하고 네네. 뭐 이런 것도 하면서 이제 그 소재 강국이라는 것들이 이제 자세히 알려졌잖아요. 네. 제가 이전부터 정말 취재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대회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정확하게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전 일본 유키 팽이 대회인가? 뭐 하는데? 코마 유키 팽이 대전인가? 하여튼 팽이? 뭐 하는 거냐면 금속으로 만든 팽이를 오래 돌리는 거? 토너먼트 하는 토너먼트예요. 그래서 갖가지 금속 팽이가 나와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오래 하는 것과 아니면 이 제한된 곳에다가 돌려가지고 싸움을 붙이는 거 두 종류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뒤에 거만 하나 봐요. 오래 네네. 하는 건 안 하나 봐요. 그래서 이게 2012년도 우승을 하면 우승 제품을 양산해서 팝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2012년도 우승 제품과 2013년도 우승 제품이 있어요. 아주 값비싼 금속은 아니었나 봐요. 네, 그냥 개당 한 만 원 정도에 팔아요. 근데 너무 발상이 재밌잖아요. 전국에서 이 금속 뭔가 소재 만드는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걸로 그러니까 이 팽이라는 게 무게 중심이나 뭐 이런 걸 다 설계를 해야 그쵸. 되고 세공을 얼마나 하고 실제로 우승 제품을 보면 팽이가 연탄재에 이렇게 구멍 그러니까 연탄재에 이 꼬챙이를 꽂아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하면 되게 오래 도나 봐요. 그래서 실제 돌려보잖아요. 되게 잘 돌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 이게 그러니까 즐거움을 주는 거죠. 저희한테도. 오늘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 이 언제 팽이도 땡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그 추억의 취미들 한번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딱지 뭐 옛날에 막 그 병뚜껑도 이렇게 빻아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서 따먹게 했었잖아요. 딱지치기 하듯이 병뚜껑으로 뭐 오란씨니 뭐 코카콜라니 이런 거 가지고 딱지처럼 펴서? 한 보따리씩 들고 다니고 그랬어요 애들이. 아이고 오늘 뭐 산책판책 이야기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김니키님께서 우에마스 스토무의 나사보다 우주에 가까운 동네 공장 이야기 나눠주셨고요. 종이비행기 책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럼 저희 주제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723-4251입니다. 네, 책사이다. 오늘 43회 주제는요. 특별한 주제입니다. 저희가 그 참여연대 창립 특집으로 마련했는데요. 9월 10일이 참여연대 창립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이 참여연대 설립 이 목표, 뭐 이념 이런 거에 맞춰서 저희가 한국사의 긴급 진단을 해보려고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참여연대 창립 특집 한국사의 긴급 진단. 이솝 우화에서 길을 찾다. 갑자기 무슨 용두사미 느낌이 나죠? 이솝 우화. 이솝 우화 네. 어릴 때 다들 뭐 읽어보지 않았더라도 워낙 이솝 우화에 관련된 얘기는 우리가 익숙하게 듣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이게 이솝 우화였어?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게 금도끼, 은도끼. 맞아요. 이거는 굉장히 로컬라이징이 잘 돼가지고 네, 그렇죠. 한신령이 나오잖아요. 우리 얘기에서는. 누구나 한국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맞아요. 이게 1895년인가 6년에 그때 근대 교과서가 만들어질 때 네. 이솝 우화 7편이 그 교과서에 실린 거예요. 그때부터 알려지면서 되게 한국화를 겪은 거죠. 지금은 금도끼, 은도끼를 이솝 우화라고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대부분. 그게? 이런 분위기죠. 이게 원래는 헤르메스. 그러니까 산신령이 아니라 그 원래 헤르메스가 전령이잖아요. 네네. 우체국의 상징이기도 하고 막 신발 신고 있잖아요. 그 그쵸. 신이. 그 역할이었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산신령으로 바뀐 거죠.
저희 이소부화로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 이제 한국사의 긴급진단이잖아요. 그래서 각자 이소부화를 기억을 되돌려서 한번 살펴보고 오늘 한국 사회를 잘 반영하고 있는 혹은 한국 사회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소부화는 뭘까? 이런 걸 골라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황지부님은 고르기가 어려우셨다고. 네. 왜요? 왜라고 물어보시면 아니 왜냐하면 이 수백 편이 있고 네네.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 보편적인 상황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갖다 붙여도 어느 사회에서든 통용될 만한 어떤 교훈이나 메시지가 있는데 너무 많아서 못 고르신 건지. 뭐 너무 많다기보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정말 큰 얘기로만 다가왔어요. 저는. 네네. 너무 보편적인 예를 들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 인간과 인간이 만났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의 이야기, 뭐 이렇게 다가와서 이거를 한국 사회에 딱 몇 편을 고르기가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에피소드를 골라주시면 제가 살짝 숟가락을 얹어볼까 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이소부화가 대부분 한쪽 두 쪽. 그러니까 텍스트로만 놓고 보면 그렇죠. 짧죠. 길어야 서너 쪽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말 현실적인 어떤 상황과 맞춰보려고 하면 되게 비어 있는 곳이 많은 거죠. 네. 근데 저는 앞서 금도끼, 은도끼만 해도 네. 오늘날과 맞닿아서 생각해볼 만한 여지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새도끼를 잃어버렸잖아요. 네. 근데 일단 이 사람한테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네. 우리는 새도끼를 한번 잃어버리면 다음 기회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뭐 누가 갖다 주기도 전에 아마 내가 뛰어들어가 목숨 걸고 뛰어들어가서 찾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막 엉엉 울고 있으니까 산신령이 나와서 이게 네 거냐라고 물어봐 주는 거잖아요. 이런 기회가 주어집니까? 아닐 것 같아요. 이 이소부화가 지금의 한국에 좀 시사하는 바는 엉엉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시위를 해야 뭔가를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맥락과 관련해서 이제 이소부화의 많은 얘기들에 대해서 현대판 우화식으로 풀어낸 얘기들도 많거든요. 네. 조금 전에 울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원래 금도끼, 은도끼에서는 금도끼가 네 거냐? 아닙니다. 은도끼가 네 거냐? 가당치도 않습니다. 쇠도끼가 네 거냐? 맞습니다. 다 주잖아요. 네. 요즘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얘기하냐면 금도끼가 네 거냐? 제 건 아니지만 욕심은 납니다. 은도끼가 네 거냐? 제 건 아니지만 잘 다뤄볼 자신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세 개를 다 얻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농반 진반인데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김느끼님은 뭐 한두 개 골라오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아니 이게 고르다 보니까 네. 이게 사실 다 해당이 돼요. 맞아요. 다 뭐 지금의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그냥 어느 시대 갖다 대도 다 보편성 있게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좀 기억에 남았던 거는 새끼 사슴과 그의 엄마라는 에피소드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제목을 보면 몰라요.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어린 새끼 사슴이 한 번은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는 개보다 더 크고 더 빠르고 달리기도 더 잘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뿔도 있고. 근데 왜 사냥개들만 보면 그렇게 기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살짝 미소를 보이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유 이제 다 컸구나 우리 아들. 그런 장점들을 내가 갖고 있는 건 맞는데 아주 작은 개라도 지저대는 소리를 듣게 되면 일단 달아날 준비부터 하게 되는 게 나인 걸 어쩌겠니. 타고날 때부터 겁이 많은 사람들에겐 아무리 용기를 가지라 말해본들 소용이 없답니다. 정말 정말 이 말을 치게 되는 인사이트 아닙니까? 타고난 거.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느꼈던 건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즘 시대와 오히려 불화하는 지점이 있어요. 이소부화가. 그러니까 이소부화는 명확하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정체성을 동물, 가장 많은 경우 동물에 투영시켜요. 네. 그러니까 이 동물이 나왔다라고 하면 딱 맞는 케이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요즘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여우와 두루미 같은 우화 같은 거 보면 여우는 주둥이가 약간 넓적하고 두루미는 뾰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두루미는 이 뭐라 그러죠? 호리병 같은 거에다가 네. 이제 음식을 먹고 여우는 접시에다 먹고 이런 그림 많이 이제 기억나실 텐데 요즘은 어떻게 가리키냐면 여우든 두루미든 호리병이든 접시든 다 먹을 수 있어라고 가르쳐요. 근데 이솝우화는 그게 아니에요. 이 생태적으로 정해져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이솝우화에는 항상. 네. 그렇죠. 이게 이솝이 살던 시대 자체가 그렇죠. 계급 사회였으니까. 그런 게 있고,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이제 계급 사회와 어떤 계급 사회에서의 뭐 지배층과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본성?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있느냐? 이솝은 있다는 편이에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각 동물들에게 전형성을 부여하잖아요. 여우라고 그렇죠. 했을 때도 여우는 항상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존재고 그렇죠. 이 꾀돌이로서 묘사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동물들에게 그걸 줄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인간들에게도 그것도 굉장히 악하고 되게 이기적이고 이런 존재로 묘사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되는 제가 이게 이 에피소드가 사실 이게 좀 기억에 남았던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 이유인데 새끼 사슴이 보기에는 엄마가 그럴 필요가 없는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거야. 네. 다리도 빠르고 뿔도 있고 왜 겁을 먹는 거지? 엄마는 나는 원래 그래.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형성을 전복하기도 하고 인정하기도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시선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에피소드는 되게 기억에 남고, 근데 이 에피소드 말고 다른 에피소드를 보면, 그러니까 이솝이 대부분 대체적으로는 생래적인 어떤 정체성을 인정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얘기해 보면 재밌겠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는 점점 그런 부분을 좀 터부시하고 네. 줄여나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뭐 빈서판이냐 뭐 약간 이런 얘기로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빈서판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빈 칠판과 같아서 빈석판, 빈서판, 태블릿, 네, 태블릿. 네. 저 책은 저 번역어가 그렇죠. 책 이름이 빈서판이에요. 근데 이제 빈서판이라고 얘기하면 다들 그게 어떤 영어 단어일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는 근데 그 사람이 나오는 네. 이야기가 더 와닿은 것들이 많거든요. 금도끼 은도끼도 그렇고요. 뭐 너무 유명한 얘기지만 양치기 소년. 저는 이 얘기만큼 오늘날 한국 사회를 그대로 보여주는 이솝우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거짓말, 네. 뭐 신뢰가 무너진 사회 여기서 사실 끝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 이야기를 잘 뜯어보면 사람들이 양치기 소년의 말에 반응했던 것은 네. 양치기 소년이 진실을 말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 양이라는 게 이 사회가 공동으로 지켜야 할 어떤 자산이자 기반이기 때문에 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속았어도 가고 두 번 속았어도 간 거예요. 근데 이게 반복되니까 이제는 그 양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거짓말에 더 집중해서 이거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그 거짓말이라고도 하고 뭐 가짜 땡땡이라고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오가잖아요. 네. 이걸 잘 보면 이제는 가짜 뉴스가 뭐였는지는 사람들이 기억하지만 이 원래 이 사건에 관련된 얘기가 뭔지는 저 스스로도 찾아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그냥 야 그런 게 지금 난리였다더라. 여기서 이제 끝난다는 말이죠. 그 뭐 기표기라고 하면 겉으로 드러난 것에만 이제 집중하게 되는 거죠. 네. 그 말을 함으로써 원래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거, 우리가 계속 만들어가고자 했던 거 이런 거는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 양치기 소년 읽으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또 하나 좀 인상 깊었던 이 이야기가 암사자라는 제목의 이것도 그것만 들어서 그러니까 그냥 제목이 나오는 핵심 동물인 경우가 많아요. 이 들판의 동물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대요. 새끼를 많이 낳는 것으로 그 동물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막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
얘네가 따지다가 아야 암사자한테 가서 물어보자. 암사자한테 갑니다. 네. 그래서 암사자한테 일단 물어보죠. 당신은 몇 명의 아이들을 출산하셨나요? 그랬더니 저는 1명 낳았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그러면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암사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한 마리 낳았지만 걔가 백수의 왕이다. 사물의 가치는 그 수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라고 이제 네. 매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요즘에 뭐 이제 스펙 싸움 같은 걸 할 때 가짓수로 이렇게 왕창 불려가지고 이력서에 막 적고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이력서를 보고 뽑는 입장이 돼 보니까 알겠어요. 가짓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짓수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 마음도 이해가 가지만. 네. 이런 것들을 좀 사회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는 사실 이제 보면은 알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접근보다는 오히려 더 쉽고 뭔가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뭐 질과 양으로 따지면 양적인 접근이 쓸데없이 많은 것 같다. 사회에 질적인 접근이 좀 필요한 사회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황주부님은 네. 이솝우화 중에 네. 뭐 이런 맥락 상관없이 제일 인상 깊었던 얘기는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제가 읽은 책이 정본 이솝우화라는 책이에요. 이게 이솝우화가 진짜 종류가 많잖아요. 네네. 수백 종이 넘을걸요 아마. 네. 찾다가 이솝우화의 정본이 어딨어.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읽게 됐는데, 이 책의 구조가 되게 재밌어요. 초반에 이솝의 생애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솝의 생애가 사실은 제일 재밌었어요. 뒤에 어떤 이야기들도 재밌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솝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그냥 노예 출신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몸에 장애가 있었고 되게 추하게 생겼다 정도로만 알고 있고, 그리고 그냥 어쨌든 떠돌면서 우화를 많이 얘기했다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이제 이솝이, 이 노예들은요 예뻐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노예 상인들에 의해서 뭔가 팔리기도 쉽고 뭔가 대우를 받을 수도 있는데, 가장 악조건을 타고난 거예요. 이게 타고났는지 아니면 나중에 편집에 의해서 그렇게 이 사람에게 부여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본인이 그래서 그 노예 상인에게 설득해야만 해요. 자기 존재를. 나를 데리고 가달라. 그 설득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이솝이 크산토스라고 하는 철학자의 노예가 되거든요. 그래서 철학자 그러면 당대에 가장 지혜로운 자이고 모두가 지혜를 구하러 오는 자인데, 그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거나 정말 말도 안 되는, 무슨 철학자가 이래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보좌를 해주면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조롱이죠. 주인을. 그리고 결국 자기가 자유를 얻고 주유를 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는 것으로 끝나는데요. 저는 그 과정에서 이솝의 생애,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본인이 느꼈을, 사실은 너무 부당한 대우잖아요. 아무리 계급사회이고 그래도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가진 지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크게 보는 어떤 관점이 있는데, 그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냉소적으로 그 사태를 어떻게 보면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 이솝이 제가 볼 때 우화라는 게 친절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우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네가 알아서 해석해인 거지. 되게 직관적으로 어떤 얘기는 그래라고 읽히지만 어떤 건 또 굉장히 반대로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솝의 그런 생애가 이솝의 우화의 많은 이야기들에 어떤 식으로 스며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사실 그 얘기가 저는 딱 어떤 얘기를 읽었을 때, 이 얘기는 이런 교훈이지로 읽히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이런 교훈인 것 같지만 아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들고, 그게 뭘까? 이런 걸 골똘히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어떤 메시지라고 이렇게 딱 이 메시지가 너무 기억에 남아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 노예라는 점 때문에 개미와 배짱이 얘기할 때도 해석이 막 여러 가지로 갈리죠. 네. 우리가 흔히 그 얘기를 볼 때 배짱이를 뭔가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해서 벌을 받는 것처럼 옛날에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또 근래 들어서는 네네, 전혀 다르게 있죠. 일만 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아마도 생을 그렇게 마감할 개미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과연 이제 당시에
그 노동이라는 조건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이제 이솝이라는 노예는 이 이야기를 어떤 마음에 썼는가 또 이런 고민까지 이어지는 거죠. 네. 저는 또 하나 떠오르는 게 이것도 워낙 유명한 얘기인데 여우와 심포도. 약간 요즘 뭐라 그럴까요? 소확행 이런 거랑 좀 맞닿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뭐 소확행 자체가 나쁘다거나 소극적인 태도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죠. 선택의 그 폭 혹은 질이라는 게 이 경제적인 상황과 연관되어서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떤 욕망을 심포도처럼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나를 사실 지킬 수 있기도 하죠. 네. 저는 그래서 약간 뭔가 읽을 때 우리가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만난 이솝우화는 다 뭐냐면 교훈으로 그쵸.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여기 이걸 통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예를 들어서 여우랑 두루미 이 우화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야 해. 그쵸. 그리고 뭐 심포도에서는 이거 내가 안 되니까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했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거를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런 시스템 안에서의 해석과 그다음에 전복적 해석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소확행을 두고 볼 때도 어차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라는 것 자체를 그렇게 막 먹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여행 가는 것 이렇게 제한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정말 그렇게 큰 집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에 뭐 10억이라는 집이 필요한가? 사실 10,000원의 행복이라는 것으로도 사실 그 행복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건 동일한데 우리가 행복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또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좀 전에 이제 이 동물들의 어떤 얘기들을 대상화해서 그것으로 교훈을 전한다. 어릴 때 읽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솝우화 읽으면 다 제 얘기예요. 이게 다 우리 어떤 이 이솝우화에 나오는 특유의 아까 이제 그 생리적이라는 게 어떤 부분에서 이제 어찌할 수 없음. 그렇죠. 이런 정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요즘하고 잘 맞아요. 네, 그 어찌할 수 없음이라는 게 그게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 그런 부분들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너 어렸을 때 뭐 애들한테는 다들 얘기 나오면 넌 뭐든지 될 수 있어라고 말하지만 사실 뭐든지 될 수 없죠. 네. 어쩔 수 없음이 있어요. 네. 그렇죠. 어쩔 수 없음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인지하고는 있지만 사실 요즘 같은 서로 이제 모든 시민이 평등한 시대에서는 입 밖으로 내기 어렵죠. 사실 그런 얘기 자체가. 근데 이제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할 때 뭔가 이제 이야기가 우화의 형태를 띈 이야기가 그런 것을 딱 찝어줬을 때 느껴지는 그런 쾌감 같은 것들이 있죠. 시골지와 서울지도 그런 맥락 위에 있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들 서울이 좋고 이곳으로 와서 꿈을 펼쳐라라고 얘기하지만 이 시골지한테는 안 맞는 어떤 부분이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정답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저는 이번에 사실 이솝우화를 다 봤는데 근데 그 다가 얼마만큼이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다가 아까 내가 못 읽은 얘기인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암사자 이런 얘기. 그래서 이거를 저도 좀 다양하게 찾아봤어요. 이게 묘하게 겹치는 부분들. 그러니까 주로 지금 오늘의 대화에서 바갈라디님 예로 드셨던 부분들은 이솝우화 중에서도 굉장히 메인스트림 유명한 얘기예요. 주류죠. 주류. 한 번쯤은 누구나 다 들어봤을 얘기.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본 책에서는 원래 이제 이솝우화가 그리스 원문이 있고 조지 플라이어 타운샌드라는 영국 번역가가 1867년에 312개의 우화를 추려서 영역본을 냈대요. 이게 이제 추려서. 그러니까 더 얘기가 많았겠죠. 근데 312개의 우화를 영역본으로 냈고 그리고 지금은 358개의 우화가 이솝우화로 분류가 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300개 정도 봤는데 제가 이제 소개드린 거는 사실 처음 본 거예요. 이번에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동화책에 있는 애들이 읽는 이솝우화는 정말 이제 어른들의 세상 중에서도 어떤 그러니까
질서와 관련된 지금의 질서와 관련된 부분들을 추려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아까 뭐 가짜 뉴스 얘기하셨는데 네. 딱 맞는 이솝우화가 하나 있어요. 이제 사람과 사자라는 이솝우화인데 네. 사람하고 사자가 길을 가요. 길을 가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서로 자기네 종족이 잘났다고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조각상을 하나 봐요. 이 네. 조각상 밑에 제목이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은 사람이라는 제목의 조각상이에요. 그래서 사자가 이게 발 밑에 깔려 있어요. 막 이렇게 혀 내밀고 반쪽 죽어가지고 깔려 있으니까 사람이 그 조각상을 가리키면서 야 봤지? 야 사람 사자보다 훨씬 힘이 세잖아. 라고 하니까 사자가 뭐라 하냐면 야 그거는 조각상을 사람이 만든 거니까 그렇지. 조각상을 사자가 만들었어 봐라. 응? 밑에 깔려 있는 게 누구겠냐. 이런 얘기하면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역사는 힘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쓰여진다. 네. 근데 이 얘기는 그 얘기도 아닌 거예요. 역사는 어떤 특별한 표현력을 가진 사람의 관점에 쓰여진다는 거지. 그게 이제 지금으로 보면 가짜 뉴스 같은 걸 생산하는 이제 뭐 언론, 이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사람이랑 사자랑 힘이 누가 더 세요? 사자가 세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는 말하자면 뭐 그런 언론인이 아닌 시민 같은 곳에 살지만 좀 다른 시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결국에 역사는 이제 사람이 쓰는 대로 쓰여진다는 거죠. 조각상 같은 걸 조각할 줄 아는 게 사람이니까.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이런 얘기들이 있었나 이솝우화에? 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저는 읽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제 판본에는 조금 얘기가 다르고 뒤에 얘기가 조금 더 덧붙여져 있어요. 소개해 주세요. 소개해 주세요.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여러 우화를 읽어서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검투장에서 만나요. 사자와 사람이. 그래서 사자가 의기양양하게 그 사람을 살짝 눌러주는 것으로 이게 판본이 되게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약간 MSG를 쳤네. 좀 더 극적이네요. 극적이네요. 여운이 없이.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솝우화를 읽으면서 패러독스 이솝우화라는 책을 또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솝우화가 사람들의 상상을 어떻게 자극할까. 근데 이 책이 너무 제 표현으로 그냥 골 때리는 거예요. 서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어떤 수학자인데 이 사람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갔다가 트로이프라고 하는 박사를 만나요. 근데 이 박사가 자기가 내가 뭔가 환자들한테 좀 더 대중적으로 뭔가를 더 해줄 게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우화가 쉽잖아요. 이솝우화를 패러독스에서 내가 뭔가 환자들에게 진짜로 중요한 처방을 내려주겠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그걸 난 수학자인데 아는 출판사가 없다. 괜찮다. 미국에 가서 난 꼭 출판하고 싶으니까 당신이 미국에 돌아가면 이 책을 출판해 달라. 미국에 왔어요. 이 사람이 체포가 된 거예요. 트로이프 박사가. 자기는 프로이트의 제자라고 막 그래서 실제로 이게 현 사실이래요. 그래서 막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의 치료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트로이프라는 게 프로이트를 거꾸로 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런 어이없는 일을 겪다니 내 인생의 수치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녀의 딸이 찾아와서 내가 미국에서 아빠 때문에 도저히 거기 살 수가 없고 미국에 가서 배우로 데뷔하려고 하는데 길이 없다. 이 책을 팔아서 나는 미국에 정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 끝에 정신과 의사들한테 이 책을 보여줬대요. 이 책이 정말로 가치가 있냐. 실제로 이제 대중들한테 나갔을 때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냐. 근데 여러 명의 정신과 의사들이 실제로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책을 냈다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은 심포도의 얘기가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 그러니까 남매 여우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포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동생이 저 포도는 너무 높아서 우리가 못할 것 같아. 저건 분명히 신포도일 거야. 근데 얘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부화가 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 그 얘기를 들을수록 저 포도가 신포도가 아니라 진짜 맛있는 포도일 거라는 욕망과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거를 꼭 따먹어야 말겠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신포도를 향해서 무지하게 그 점프를 하지만 결국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신경증에 걸려서 병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한마디를 남자애가 그러면서 밑에 이제 이 사람의 커멘트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한 번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다.
이런 식의.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어떤 부분은 다가오지만 참 이렇게 정말 난감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가 우화가 얼마나 해석 가능한 그 범주가 넓은가 그런 것들을 또 보게 되는 재미있는 한 꼭지였어요. 그 난감함이라는 거 네. 결국 그렇게 비튼 어떤 결론이 현실이랑 너무 닮아서 난감한 거죠? 닮은 것도 있고요. 네. 어떤 건 너무 닮아서 난감한 부분 한편으로는 안드로메다로 간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도저히 이게 어떤 것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거? 이 두 개가 공존하는 혹시 찾아보실 분이 있다면 그런 책도 있다는. 네. 패러독스 이솝우화. 네. 네. 아 오늘 뭐 저희가 이솝우화에서 길을 찾다라고 했는데 이솝이 펼쳐놓은 길이 굉장히 다양한 갈래로 네. 이 퍼져 있어서 쉽지가 않네요. 종잡기가 쉽지가 않네. 근데 이런 거는 저는 네. 좀 이 이솝우화의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쉽게 뭔가를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할 때가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솝우화를 설명을 해주면서 야 이게 지금 우리의 사회랑 닮은 점이 뭐가 있는지 찾아봐라고 하면 누구든지 몇 가지는 찾아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그러니까 교재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누구나 쉽게 이거를 대입시킬 수 있게끔 해준다는 점에서는 되게 좋은 제가 보기엔 교재. 저는 한 가지 조금 이제 이솝우화를 읽으면서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제 어떤 우화의 종류들은 그러니까 인생살이의 어떻게 보면 냉정함. 그래서 왜 아주 친절하게 내가 임신한 개한테 내 집을 내줘요. 너 너무 힘드니까 우리 집에서 머물면서 아이를 낳아. 근데 이 개가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그냥 있는 거예요. 자리를 비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다가 얘기를 해요. 야 이제는 떠나줘야지. 내가 너한테 친절을 베풀었잖아. 네. 근데 그 개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나보다 힘이 세면 내가 비켜주겠지. 그렇지만 너랑 나는 만만한 사이잖아. 난 비킬 생각이 없어. 이거로 얘기가 끝나요. 이런 이제 우화의 종류가 있고 또 한쪽의 우화에는 권선징악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그 대가에 대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만약에 벌이 이제 침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 침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찌르면 죽어야 되는 대가인 그렇죠. 거죠. 내가 나를 공격하는 적을 다시 공격해서 죽일 수 있지만 그 대가는 나의 죽음. 그리고 약간의 그 권선징악적인 내용까지. 근데 저는 이 두 가지의 결을 제 안에서 통합이 잘 안 돼요. 이 두 가지의 결이 그러니까 이솝이 말아봤던 세상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인간의 모습이 뭐 착하고 예쁘고 권선징악이지 않은 것은 분명한데 나름대로 이 사람 속에서 올바름과 정의에 대한 이솝의 어떤 이상과 그다음에 정말 냉랭하고 뻔뻔하게 짝이 없는 이 인간들의 현실적인 인간들의 모습 사이에서 도대체 이솝은 어떤 생각을 했던 걸까가 제 안에선 잘 통합이 안 돼서. 이솝이 기대한 효과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럴까요? 네. 빤하지 않게 읽히는. 고민하고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해줘. 약간 이런.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 하지 않고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 하지 않고 뭐해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해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해. 네, 저희 오늘 참여연대 창립 특집으로 한국사회 긴급진단 이솝우화에서 길을 찾다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런 생각 듭니다. 한 몇 년쯤 후에 네. 다시 같은 주제로 했을 때는 우리가 또 어떤 얘기를 할까? 뭐 전혀 다른 얘기가 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겠죠. 같은 얘기를 다르게 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네. 말씀을 나눠보니까. 네. 저희 가끔 이렇게 여러분들 익숙한 이런 흥미로운 고전들로 좀 이런 이야기 나눠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쪽으로도 좀 더 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43회 주제책은 이솝 오하였고요. 참여연대 창립 특집으로 나눠봤습니다. 9월 10일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외우기도 쉽죠? 9, 10 순서대로니까요. 네. 오늘 김느낌님과 황주부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